자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입니다. 밋밋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긴급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샘 올트만이 오픈 AI로 복귀합니다. 그때 이제 마소로 갈지 하루 이틀 더 보시자고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드렸거든요. 다시 오픈 AI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하루 이틀 더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오픈 AI로 갔네요. 아, 오픈 AI로? 네,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서스케버만 완전 바보 됐어, 이번에. 완전 바보 됐어, 서스케버는. 네. 그 사람이 저거거든요. 요즘에 뭐 고트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뭐야, greatest인가? The greatest야. 뭐야? 저도 뜻은 모르겠어요. The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최고야. 그 시대를 거쳐 최고인데 확실히 그 서스케이브는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딥러닝, 알파고 그 스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린튼 교수부터. 린튼 맞지? 힌튼인가?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딥 마인드, 그다음에 알파고, 그다음에 무슨 넷이더라? 하여튼 모든 걸 다 이 사람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돼. 그러니까 짐 켈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완전히 바보 됐고, 소위 말하는 그 천재가라 너드라고 표현되는 친구들이 이게 뭔가 좀 경영이나 이런 거에 좀 원활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가 영향도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잃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최대한의 효과를 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협력 체계를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질 지배가 아니잖아요. 모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 49% 갖고 있는 거라서 사실, 그리고 이사에 참여도 못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돼 있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김은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샘 올트만과 그 팀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것도 굉장히 좋긴 했는데, 그냥 이 상태도 나쁜 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잃은 게 한 개도 없다. 최대의 승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주가도 사상 최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무섭네요. 네, 오늘 한국도 이 두산 로보틱스가 좀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혼자 올라요. 원래 보통은 이제 대장주 오르면 다른 종목들 다 끌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다른 로봇주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두산 로보틱스만 거의 7%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17일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 요거 시행한 이후에 강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도로로 로봇이 다닐 수 있잖아요. 네. 배달뿐만 아니라 인도. 네, 인도로 순차라는 거, 그리고 안내나 청소 이런 여러 분야로 좀 로봇이 많이 확대될 걸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두산 로보틱스가 그 상장 첫날 위로 빵 떴다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엄청 빠졌죠. 네, 상장 첫날 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네, 신고가로 종가 기준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포함되어 있는 기계 섹터가 업종 상승률 1등을 했고요. 그리고 HASD 엔진도 6% 상승했네요. 그리고 두산밥켓, LIG 넥스원도 상승했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골고루 올랐습니다. NC가 오늘 리포트 영향 때문에 6.5% 상승을 했고요. 현대 오토에버, SK D&D, 하나투어, 카카오, 네이버도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경영 쇄신안 이제 월요일 날 한창 논의를 했잖아요. 그 계열사 CEO들이랑 김범수 센터장이랑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어떤 쇄신안이 나올지가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크게 지금 대세를 바꿀 만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내년 3월에 주요 계열사 CEO들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는 타이밍이라서 그에 맞춰서 좀 인사 변화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카카오 택시 같은 이런 좀 서민물가와 관련된 이런 좀 직접적인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쪽 좀 민감했던 이슈들 좀 해결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카카오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근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좀 해결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요. 사실 그러면 그동안에 카카오가 경영을 잘못했나? 상장 많이 한 거 빼고 생각해보면 경영은 잘못했나요? 경영을 잘못했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상장 많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소액 주주들이 엿먹게 만든 이 사태 빼고는
잘 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개선폭이 뭐 얼마나 나오겠어. 많은 이제 일상생활에 카카오 덕분에 많이 편리해진 점은 있죠. 예전에는 뭐 문자 한 통 보낼 때마다 30원씩 들어서 그것도 쌓이면 꽤 많은 돈이 소요가 됐었는데 네. 그것도 뭐 무료로 카카오톡 메신저도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택시도 집에서 이제 호출을 하고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고 네. 네, 누구 불러주면 또 술 취한 친구 이렇게 집에 보내다 줄 때 이렇게 네. 마음 편하잖아요. 네, 네. 경로가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쵸. 기록도 남고. 네. 그리고 뭐 택시 타면 예전에는 막 돌아갈까봐 막 술 취하고서 또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사 아저씨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요즘엔 다 경로로 이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졌고 뭐 편리한 점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침범을 많이 했다 골목 상권에. 네. 그래가지고 좀 반감을 많이 샀던 건 좀 사실이죠. 사실은 그래 덕분에 우버가 안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우버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잖아 한국에. 물론 막았지, 서울시에서 막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카카오가 있으면 지금 우버가 좀 있긴 서비스 있긴 있잖아요. 우버 택시 있죠. 예. 근데 그게 외국처럼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외국에서 사용하는 우버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택시 영업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예, 건데 예. 그건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필요도 별로 없어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물론 택시비가 이번에 기본 요금 좀 올리면서 조금 많이 올랐긴 했어요. 뭐 그래서 오히려 우버의 필요성이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전 느끼기에 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마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가서 택시 한번 타보셨어요? 택시 안 타보셨구나. 예, 뭐 동남아에서만 타본 것 같아요. 택시는. 미국에서 택시 탄 기억은 없어요. 동남아는 별로 안 비싸지. 동남아는. 근데 싸죠, 아주 싸죠. 근데 그 뭐 이렇게 우리나라 수준의 나라들 가보면 택시비 장난 아니거든요. 일본도 무지 비싸다고 하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데 그러니까 우버가 굉장히 그냥 바로 그냥 석권을 해버렸잖아. 이쪽 서부 지역에 가면 아예 택시가 보이지도 않아요. 캘리포니아 쪽 가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버가 들어와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조금 싸다고 진짜 운전 프로인 택시를 안 타고 그냥 승용차를 탄다? 매력이 조금 덜할 것 같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기서 택시값이 더 올라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카카오뱅크. 주가가 좀 많이 상장 당시보다도 한 30% 넘게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우리 사주 임직원들이 평균 한 명당 청약을 얼마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보통 2, 3억씩 하지 않나요? 5억 했습니다. 큰일 났네. 예, 4억 9천만 원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분명히 5억이란 돈은 현금 올 에쿼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대출이 분명히 좀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자 비용을 다 내면서 지금 이자 비용도 많이 올랐을 텐데 회사가 일부 커버해 주는 거 아니었나? 주선해 줬을 텐데. 예전에 크래프톤도 그렇고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서 뭐 대출을 좀 좋은 조건을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보유 비용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아직 주가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조금 회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그것 때문에. 퇴사도 못하죠. 우리 사주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좀 카카오도 빨리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디자인하우스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 좀 깊이 있게 좀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디자인하우스의 비즈니스 구조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시긴 아실 겁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의 가교 역할 정도로 좀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도 하고 있습니다. 턴키라는 거는 이제 디자인하우스가 팹리스의 주요 설계를 받아서 파운드리 업체나 오사트 업체까지 직접 컨택을 하면서 제품 양산까지 하고요. 최종 제품을 팹리스 업체한테 다시 공급해 주는 것까지 예전보다는 좀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매출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고 마진도 좀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좀 개발 매출의 주 매출원이었다면 이제는 개발 비중보다 양산 비중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1위 디자인하우스 GUC의 턴키 비중은 2020년도에 63%에서 21년에 67%, 22년에 70%까지 계속 턴키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국내 업체들은 조금 속도는 늦어요. 특히나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하우스를 외부로 이관을 했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조금 이 속도가 늦었어가지고 아직은 이 삼성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의 이 양산 매출 비중은 30% 이내인데 TSMC의 VCA라고 하죠. 밸류체인 어그리게이터 여기에 양산 매출 비중은 이미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삼성 파운드리의
이 DSP들이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더 많은데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저 TSMC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가 VCA가 굉장히 두텁고 오랫동안 쌓여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떤 요구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혼자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VCA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온갖 잡동사니 같은 시스템 반도체도 다 대응이 되니까 그게 삼성한테는 절실하죠. 그 일종의 영업만 돼야 마인드. 영업 대신해 주는 거니까. 네. 네, 그 이제는 디자이너스가 팬리스트들의 설계 앞 단계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설계까지 좀 도와주는 역할로 점점 역할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하우스가 뭐냐면은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를 짓는, 예를 들어 캐드로 설계도 짓는 사람들 있잖아. 네. 아파트 같은 거 짓을 때 그럼 여기 가서 이 디자인하우스가 아니면 여기 시공해줄 이 회사는 그 변기는 이걸 써요. 싱크대는 이걸 써요. 벽지는 이걸 써요. 조명은 이런 걸 주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디자인하세요. 이렇게 해준 역할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줘야 되니까 그 패밀리스 업체들도 사전에 보고 알면 훨씬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할 게 많아요. 근데 너무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층이 좀 약합니다. 한국은.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반도체 중에서도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뭐 미세공정 관련된 이 파운드리 밸류체인 업체도 괜찮았고요. 네. 오늘 SNS텍이 10% 올랐고요. AD 테크놀로지가 6%, 가온칩스 5%, 코아시아 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AMD 4나노 공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율이 정말로 잘 나와서 좋아진다면 전공정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후공정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라면 업체 이야기 또 오랜만에 해보면 이게 보니까 잘 조정도 잘 안 받았어요 최근에. 네, 근데 라면 수출 금액을 보면은 요거는 워낙 맨날 잘 나와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니까 또 엄청난 수치를 또 신고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네. 11월 잠정치가 1일부터 20일까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한 6,100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월 환산을 하면 대략 9,680만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처음으로 9천만 달러를 돌파를 하는 거고요. 네. 9월 달에 8,900만 달러 나와서 아쉽게 좀 9천만 달러가 안 됐는데 이번에 네. 거의 높은 확률로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한 1조 30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네. 원화로 환산하면. 근데 22년 동안은 22년에는 연간 기록이 7억 6,500만 달러. 요게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2개월 기록을 23년에는 10개월 만에 돌파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보시다시피 최근에 수출 증가율도 40%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월부터 8, 9, 10, 11월 다 40%. 그리고 최근에 또 46%까지 굉장히 좀 높아지는 상황이죠. 한국의 11월 달 잠정 수출이 2% 정도 늘어났으니까 뭐 평균 수출 대비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이다. 다만 라면이 그렇게 수출 금액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은 반도체처럼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숫자를 견인하기는 좀 힘들지만 나름 이 한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플레 시기에 가격 전가도 잘 하고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원재료가 최근엔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주요 원재료인 밀 가격 그리고 오른쪽에 팜유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그때 좀 비용 우려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정상화된 다음에 안정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것도 시차를 두고 계속 재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마진도 좋아지는 게 이런 원재료 효과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출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삼양식품 주가도 많이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경향도 좀 보이곤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콜마홀딩스가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200억 규모로 체결을 했습니다. 200억이 네. 시총이 시총이 한 2,700억이니까 한 8% 정도 비중이고요. 적지는 않습니다. 8% 정도 자사주 취득하겠다고 하면 물론 다 취득을 해야죠. 신탁 계약이다 보니까 7월 달에도 이제 주주가치 증대를 하기 위해서 뭐 3년간 무상증자 현금 배당 자사주 취득 소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이거를 실행에 하나씩 옮기고 있습니다. 예. 10월 달에 1대1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자사주 소각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 무상증자는 왜 오르는지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모르겠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네, 무상증자. 그냥 왼쪽에 있던
주머니 왼쪽에 있던 물건을 오른쪽으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네. 사실 무상증자도 오랫동안 주식이 묶이잖아요. 네. 요것도 좀 빨리빨리 어떻게 못하나 싶긴 해요. 네, 요것도 권리락 한번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신주 상장되는 거를 한 달인가 뒤늦게 봤잖아요. 네. 그것도 좀 빨리빨리 그냥 다음 날 줄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물론 이제 실무자들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의 전산화가 좀 모든 게 좀 다 되어 있는데 왜 전산이 가장 빨리 도입된 때가 이 주식 아닙니까? 어려서 주식 보셨을 때 무슨 신문으로 안 봤죠? 이미 어렸을 때. 주식 가격을요? 예, 예. 옛날에는 신문에 이게 다 나왔어요. 두 면에. 가운 뭐 이렇게 경제면 다음에 쫙 펴면 신문에 가격이 다 나왔거든요. 조그맣게 코스닥 다 나오고 그 이렇게 옛날 점점 글씨가 작아졌는데 옛날엔 좀 컸고 종목수가 많아지니까 기업이 많아지니까. 근데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닌데 전산화를 왜 못하나. 나 좀 공매도도 전산화를 왜 안 해가지고 당연히 욕먹을 짓을 한 거지. 빨리 전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왜 그냥 싹 다 고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한국콜마홀딩스가 15% 상승을 했고 네. 이렇게 주주환원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업종들도. 특히나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장기 저밸류로 묶여 있는 금융주들, 금융 그룹주들인데요. 4대 금융 그룹주가 보유한 부동산이 11조 7천억 규모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시가 재평가를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지금 보도로 나와서 연합뉴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3분기 기준으로 4대 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규모가 11조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토지가 거의 7조 원, 건물이 5조 원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주별로 KB가 한 4조 원대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하나우리, 신한은 2조 원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좀 장부상에 기록을 하고 있냐?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 기준으로 거의 그와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장부가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아마 그간에 몇십 년 동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특히 토지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겠죠. 네, 그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를 하면 사이즈가 숫자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충분히 오를 수 있겠네. 네, 자기 자본은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하면. 그래서 자산 재평가 한다는 기업들이 한 번씩 있고 그런 것들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곤 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세금도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법인세 부담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재무 구조가 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부채 비율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 이미 재정 건전성은 너무 좋아요. 네, 은행이. 맞아요. 보통 주자본 비율 기준으로는 뭐 평균 한 13%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금감원 권고 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산이 뭐 불건전해서 억지로 자산 재평가했던 기업도 최근에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측면도 아니고 뭐 아직 여력이 있어서 재평가를 할 요인이 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보유한 인프라를 조금 더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금융은 최근에 내년 1월부터 전통시장 인근의 은행 지점 한 20곳의 주차장을 주말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개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아주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 좀 뭐 소소한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은행이 없어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주유소와 은행이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예, 주유소. 그래서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뇨기 관련 질환에 걸린다잖아요. 화장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 주유소로 많이 다녔는데. 주유소가 화장실 다 개방돼 있잖아요. 주유소가 없어지면서 건물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비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네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이번 주에 택시 2번 탔는데 2번 다 그 얘기를 들어갔고 실감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방법이 스타벅스를 가야겠네요. 스타벅스는 이제 굳이 이제 이용 고객 아니더라도 화장실을 개방하는 걸로 그런 정책을. 근데 이제 길거리에 찾으면 또 주차 걸리잖아. 그래서 주차가 좀 되는 스타벅스로 가셔야겠네요.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 은행도 자꾸 없어지고서 금융 서비스 접점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절반 없애고 싶을 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임대로 되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건물주들이 안 좋아요. 은행을? 네, 안 좋아요. 옛날에는 은행이면 따박따박 월세 내서 좋아했는데 요즘 안 좋아하는 이유가
4시에 문을 닫아. 그러면은 건물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야. 건물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 건물 값어치가 높아지는데 4시면 아무도 없잖아. 옛날부터 4시부터 없었잖아요. 그때는 월세를 따박따박 주는 데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적 분석이 되니까 이제는 올리브영이나 이런 걸 좋아해. 유동인구가 좀 많아요. 그래야 그 건물 값어치가 올라간다 이거지. 예를 들어 다이소나 뭐 요즘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오는 거 그런 데를 좋아하죠. 건물주들이. 네. 그리고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에 오면은 예전처럼 이제 단체 관광으로 잘 안 오고 개별 이제 MZ 세대들 따로 이제 핫플, SNS 유명한 곳 이런 데 위주로 찾아오기 때문에 뭐 면세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줄고 대신에 올리브영 이런 데 많이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다이소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중국 차이나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그거 제작사였던 초록뱀 미디어가 상장 폐지 의결을 했습니다. 이 초록뱀 미디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7인의 탈출 이게 가장 최근작이었던 것 같고 나의 아저씨, 올인, 불새, 주몽, 펜트하우스 좀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들 많이 제작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올해 6월에 전직 회장이 주가 조작과 이제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비덴트나 이제 버킷 스튜디오 이것도 한때 이제 주가 조작했었던 그 연루됐던 종목들이었잖아요. 이 비덴트랑 버킷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 콜옵션을 이 전 회장의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를 해서 이들 회사에 58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초록뱀 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녀 회사에 12 콜옵션을 무상 부여함으로써 초록뱀 미디어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다 이 12 콜옵션이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의 이 일탈 때문에 다른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네, 저도 이게 처음에 공시로는 한 15억 원 정도 횡령 금액이 떠가지고 전체 이게 매출만 해도 1,000억이 넘는 회사인데 이거 가지고 설마 했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 의결까지 갔고요. 이제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은 하면 되는데 이게 코스닥 상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까지 이제 심의를 한 단계라서 이게 다시 번복이 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참. 요즘에 소액주주들이 되게 뭉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채널도 있고 다른 앱도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주주총회 때 되면 또 저희도 작년에 또 그런 비슷한 걸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소액주주들이 많이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은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